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가 있죠. 바로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인데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 중국 증시 움직임도 계속해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는 6.7위안까지 절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오늘의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는 장중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변동성이 특히나 큰 것이지 나스닥 지수 흐름이었거든요. 네, 정의고 말씀대로 변동성이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렇게 워버링 마켓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변동성이 지속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호재 악재 요인이 겹쳤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서 팀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지금은 코로나 백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백신과 관련해서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국은 코스피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는 미국 같은 거는 러셀 지수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조기에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러셀 주가를 많이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한국의 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서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백신과 관련된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증시에서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러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주가와 달리 이런 거를 시청자분이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달 초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에 의해서 이제 산업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6월에 산업 지수라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이렇게 지수라든가 이건 뉴욕이 코로나의 최대 피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지표들이 좀 이렇게 당초 예상은 안 좋았습니다는 상당히 실적치가 좋게 나온다 해서 경제 지표가 일종의 서프라이즈 국면에서 이것이 호재를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고평가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워버링 마켓이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버링 마켓 이후에 그 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00년대 초반처럼 닷컴 버블로 해서 그 위에 75% 붕괴될 것인가 하는 것이 월가의 여전히 관심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 모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3대 지수 좀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외환시장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랐고 또 미국의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속속 좋게 나오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 약세가 각종 외환시장, 각종 시장 움직임에서는 가장 주목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장중한 때 96 레벨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95.85까지 떨어졌습니다. 장마간에는 이렇게 소폭 이렇게 반등하는 측면에서 96 레벨까지 이렇게 초반대까지 됩니다. 이조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이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은 트럼프가 홍콩의 특별지 서명 이렇게 본인 자신이 대선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월가에서 보면 1990년대 유행했던 달러 스마일 이론 이런 것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이론 자체가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데요. 왜 1990년대 상황에 유행했던 달러 스마일 이론이 이게 다시 이렇게 월가에서 나돌까 하는 이 문제는 나중에 이렇게 환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인데 이에 앞서서 중국 증시 최근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예, 중국 증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이달 들어서 이렇게 소위 동학개미들이 중국의 자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쪽의 대대적인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달 말에 미국 주식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이렇게 이익을 실현하고 중국 주식에 대해서 강하게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달 들어서 기점이 이렇게 상황이 세계 증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7월 위기설 경제 지표 발표,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해서 2분기 충격이 코로나 충격이 2분기에 집중됐으니까 네. 이 충격이 이렇게 확인되는 이런 그 7월의 그 경제 지표 또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 사실 그 2차 폭락이 있지 않겠느냐, 7월 위기설이 이렇게 나돌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는 사실 그런 각도에서 코로나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중국이 발병지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빨리 통제되는 사실이고 또 재감염 우려에 대해서도 이렇게 베이징의 우한 제2의 우한 폐렴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 7월 위기설 2차 대폭락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증시 모습에 상당히 사실 바로메터가 되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부분이 잘 통제가 되고 경제가 이렇게 그 속속들이 그 이렇게 회복세가 가장 빠름에 따라서 이달 들어서 코로나 이후의 장세를 본다면 완전히 상황이 아주 종전과 다른 패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말을 기점으로 세계 증시에서 양대 축에 해당된 미국과 중국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좀 이렇게 특별지 포기 문제를 해서 상해 지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오늘은 아마 저 복구될 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자 6월 말 기점으로 잠시 이렇게 수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우리 증시로 보면 3월 19일이었고 그다음에 세계 증시로 보면 3월 23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지점으로 해서 6월 말까지는 다우지수가 한 39%, 상해 지수가 12%에서 오히려 상해 지수보다도 다우지수가 한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만큼 많이 미국 주식이 이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보면 다우지수가 3%대로 정체되어 있는 반에 상해 지수가 14%, 15% 올라가니까 5배 정도 이렇게 중국 주식이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7월 달에 많은 비관론자들이 얘기했던 2차 폭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7월 위기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세계 증시의 주도권이 누가 있는가? 미국에서 있는가? 항상 이 7월 위기설을 제기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국을 보거든요. 미국을. 왜냐하면 2차 대감염이 이렇게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사실 미국을 보면 안 된다. 세계 증시 흐름이 7월부터는 중국이 지금 주도하니까 중국 경제 변수가 사실 그 2차 이렇게 폭락이라든가 7월 위기설의 가시화 여부에 결정한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사실은 7월 위기설 같은 게 미국이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면 그때처럼 미국의 코로나 환자 수 이런 게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2차 폭락, 7월 위기설을 제기할 수 있어도 지금 7월 들어서는 중국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역시 바로메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2분기 경제 성장률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는 시각이 많죠. 네, 일단은 그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6월까지 그 속속들이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GDP 성장률은 분기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에 GDP는 그로스 그 에디드 밸류 부가가치의 서메이션 총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부가가치 관련된 직간접 관련된 월별 지표의 동향을 보면 2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 안 좋았죠. 사실 그 3월 달까지는 중국이 이전에도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3대 그 회색 거풀선 문제, 네. 예를 들어서 가다부채 문제, 한동안 또 이게 없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 말씀드릴게요. 가다부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 문제, 그림자 금융 문제 이런 게 지금 해결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2월서부터 코로나 충격이 중국서부터 가장 먼저 닥쳤으니까 결과적으로 3월까지는 중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되는 상황이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9로 잘 알고 계시죠? 근데 2분기 성장률이 나오니까 1분기 대비해서 비교하니까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문화 대혁명 197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통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는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 콜레라든가 또 하나 이거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돼지고기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가 3월 달까지는 목표선이 중국은 인민은행이 3%거든요.
미국의 페드라든가 한국의 BOK 같은 게 2% 설정하고 있습니다는 중국은 3%인데요. 사실은 1월 달에 5%대, 2월 달도 5%대, 3월 달은 4%대에서 전부 3%대를 벗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 물가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합성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이 우려가 나타나고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각도에서 4월 이후서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빨리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의 그 성장률이 아직 그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는 네. 그 기간에 나왔던 주요 지표의 상황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조업이죠. 중국은 뭐 고도 성장 과정에서 리듀스 그로스 단기 압축 계획 경제 압축 성장하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되지 않습니까? 그 제조업 PMI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4월서부터 5월, 6월 이렇게 기복이 있긴 합니다는 대부분 다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50선선을 4월달, 5월달, 6월달 전부 50선선을 윗돌았다. 그러다 보니까 GDP 성장률은 당초보다 좋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교육 협복 때도 이게 이제 코로나니까 사람을 격리시킨다. 전염성이 강하니까 세계교육 위축에서 중국처럼 대외 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수출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에서 보면은 사실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GDP 성장률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6월에 수출가 플러스 4.3% 나왔습니다. 플러스 4.3%.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많이 안정돼서 6월 달에 2.5%. 그래서 목표산을 하단하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되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오히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런 아주 잘 활용하는 이런 것이 중국 경제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도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시 후 11시경에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시죠? 예, 이 월별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까 사실 그 2분기 성장률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요. 지난달 말까지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9%에 2분기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9%에 마이너스 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는 그래도 마이너스대로 이렇게 보건데요. 사실상 이달 들어서 6월 달에 부가가치와 관련된 지표들 또 중국의 이렇게 GDP 성장률을 구성하는데 주요의 이렇게 부가가치를 직관적으로 창출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옴에 따라서 이달 들어서 2분기 성장률의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예상치가 상회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예상치가 상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은 좀 우리가 잘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국은 속보치, 확정치가 발표하지 않는다. 미국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한 달 간격으로 3번 나오죠. 또 한국과 유럽은 속보치, 확정치가 2번 나오죠. 근데 중국은 국가통계원에서 한 번에 발표한다. 하면서 속보치, 확정치, 잠정치라는 게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려서 올해 오는 그 오전 이거 11시에 발표되는 것이 2분기 성장률이 그래서 주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 보면 월별 지표로 볼 때는 대체로 플러스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성장. 그래서 기간별로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는 2분기 성장률 예상치를 보면 IMF가 한 플러스 1%대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OECD가 문제인데요. OECD가 이렇게 사실 중국이 OECD 회원국은 아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렇게 올해 이렇게 5월달에 전망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해서 이 OECD가 언론에서 같이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 투자하는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데에는 중국 경제 성장을 3%대까지 본다. 일부 그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4%까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계기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본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그 국가통계원과 가장 이렇게 데이터와 연관관계가 높은 이런 쪽이 보면 중국의 그 예측기관들인데요. 중국 내부적으로 예측기관은 어떻게 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2.8%까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8%까지. 그래서 중국의 그 성장률 2.8% 이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KDR이든가 키에트라든가 하는 기관은 정부의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하는 기관의 성장률과 유사합니다. 최근에 KDI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국당으로 갔던 윤희숙 이렇게 이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제 목소리가 났습니다는 이렇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제 목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는 여전히 이 키에트라든가 뭔가는 정부의 성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은 특별히 정부의 이렇게 기관에 이 친정부적인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회주가이면서도 예측기관의 싱크탱커의 역할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고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는 이유다. 한국의 키에트라든가 KDI 같은 경우는 정부에 영합하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다. 근데 중국은 경제 대국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 통견이 통계 조작이라든가 뭔가 이런 얘기가 한 번 발표니까 그 경제 대국이 한 번 발표니까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민간 사이드에서 이렇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왜 국제적으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요 패널이라든가 스피커로 등장하느냐 하면 사실 정부의 사회주가지만 정부에 영합하지 않고 싱크탱커 역할에 본래 역할을 한다. 이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는 이 측면에서 기랑 세력을 잘 유지하는 싱크탱커 역할을 익힌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중국이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 빠지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중국 경제 문제는 어제 한국경제TV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1, 4분기 성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기저효과에 의해서 2분기 성장이 높게 된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년 동기비 성장률입니다. 전년 동기비. 네. 그래서 작년 1년 전 대비해서 3%, 2.8%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미국은 전분기 방식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서 마이너스 6.8% 빠졌다. 중국 경제 성장. 2분기에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유지하더라도 기저효과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플러스가 나오면 의미가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도 중국은 국제사에서 보면 전년 동기비 방식입니다. 전년 동기비 방식. 그래서 기저효과가 미국처럼 없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게 중국 경제 실체다.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방식을 잘 아셔야 됩니다. 통계 방식. 대부분 전분기 방식인데 이게 중국은 전년 동기 방식이다.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성장률에 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2분기 성장률은 작년 2분기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이 많이 빠졌다 해서 2분기 성장률이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간다. 해서 2분기 성장이 좋게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건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그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통계 방식의 어떤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간다. 이런 시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예측 기관들이 보는 중국 경기 2분기 이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2분기의 성장률은 이렇게 2분기 성장률 발표 결과치를 보고 중국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이렇게 예측 기관들의 성장률은 대체로 상향 조정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 IMF가 사실은 원래는 간기,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년 10월과 4월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간기로는 1월과 그다음에 7월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앞서서 6월 달에 발표했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IMF가 7월 달에 수시 전망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그 스태프진들 관련돼 있는 스태프진들이 이렇게 보면 올해 그 성장률을 이렇게 지난번에 6월 달에 발표할 때 1%였지만 올 한 3% 정도로 상향 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시청자분한테 중국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주가는 항상 성장의 절대치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경기의 저점이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이 경기 저점 문제는 올해 1분기가 될까 2분기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중국은 1분기가 된다는 것이 오늘 아마 2분기 성장률이 나오면 대체로 보면 이렇게 이게 판명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이 한 분기 가지고는 경기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에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분기별 성장률 2분기 연속 이렇게 되느냐, 2분기 연속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중국이 기획경제거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니까 중국은 캘린더 이어라든가 책력이라든가 회계연도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1월 1일 있어 12월 1일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4분기는 목표를 달성한다. 물론 이번에는 목표 성장을 달성하지 않겠습니다는 내년도가 뭐냐? 내년도가 중국의 공산당이 이렇게 창립한 지 100주년 돼서 사오강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우강 사회를 구축하자 하는 입장에서 올해 13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4분기에는 아주 경기 회복에 주력하고, 지금도 시진핑 이렇게 정부가 경기 회복에 주력한다 하는 점에서 이 계획 경제 마지막 연도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목표 성장률에 따라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이렇게 빌미가 되고 있지만 목표 성장률 제시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지만 목표 성장률 제시하지 않더라도 성장률을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마지막에 시진핑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할 때 굉장히 불명예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는 경기 회복에 아주 주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중국이 이렇게 2분기 성장도 플러스로 나오고 3분기 성장도 플러스로 나오면 전미 경제 연결해서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2분기 영성 플러스 회복세가 될 때는 공식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상 회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2에서 가장 단기에 물론 고른 깊었지만 짧은 이런 회복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국의 경기 순환상의 저점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향후 경기에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미국과의 관계와 또 홍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렇게 크게 보면 코로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했지만 통제 정도로 볼 때는 미국이 더 어려우니까 이게 코로나 책임론도 이제는 사실 중국으로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이.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미국이 있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자기 자신의 이렇게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잘 통제해가지고 사실 중국에 책임 전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냐 초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코로나 발병자라든가 뭔가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서 한국에 지금 코로나 감염자도 해외에서 증가되는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냐? 자 누구 책임이냐? 코로나가 발병은 중국에 됐지만 지금 상태에선 세계적으로 당신네 나라가 관리를 잘못해서 수시로 이런 문제는 어디서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근데 제대로 터지 못하고 가장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 전부 코로나 발병을 미국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거기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책임의 공감론에 있어서 보면 본인이 잘 통제해놓고 남을 탓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잘못 터놓고 남을 탓하게 되면 그런 뭐냐?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물 붓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신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런 것이 미국 측이 연일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책임론이 코로나 트럼프의 책임론으로 이렇게 번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미가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차 합의한 내용은 중국이 뭐냐 농산물에 대해서 400억 달러 지금 계속해서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가볼 때는 1차 합의안의 내용에서 미중 간 마찰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데요. 지금 2차 합의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대선이 불과 4개월이니까 협상의 기간이라든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실 대선 전에 극적으로 2차 합의해서 사실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이렇게 모습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중국이 트럼프가 되는 것을 반대하기 입장에서 1차 합의안과 달리 사실 협조하지 않는다는 측면 그리고 협상의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무진이 국가장급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고위의 차상급의 고위급 회담으로 가고 고위급 회담에 가서 나중에 정상들이 사인해야 이게 합의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국제협상을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대선까지 2차 합의가 안 된다. 합의가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2차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커들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하고 싶어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합의안이 대선 이전까지 나오기 어렵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1차 합의안이 미중 간 마찰의 마지노선인데 이건 지켜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의 달러 포기화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지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더 이렇게 불리하니까 중국의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 어제는 특별지 포기에서 중국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는 오늘 뭐냐면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통제해서 완화시키겠다 하는 측면이 중국 주가가 경제 지표 발표와 함께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게 트럼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왜냐? 홍콩의 달러 폐기제 문제는 포기할 때는 미국이 더 이렇게 충격이 된다. 그리고 키는 뭐냐? 중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홍콩 대비의 예금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에 이렇게 앞으로의 경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외부적 문제에 있어서 미중 간 마찰 문제, 홍콩의 문제, 경우에 따라서 코리아 책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미국의 입장이 더 불리한 상황이다. 이것이 중국 경제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이런 대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1년 후에 이 위안화 환율, 위안화 가치가 6.7위안까지 절상될 것이라고 이제 가능성도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그 달러 인덱스가 사실 그 95 레벨까지 떨어졌죠. 일반적인 코로나 사태에서 달러 강세가 될 것이다 하는 시각.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사의 뭐 CEO라든가 회장들이 아직도 달러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있는 거. 많은 분은 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걷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코로나에서 1,280원 같은 것이 1,200원 선 내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상당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에서 홍콩의 그 보안법 마찰 이후에 이렇게 달러를 전망하는 시각에서는 자 위안화 마찰 이후에 7.5위안까지 갈 것이다. 그럼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이상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는 사실 그 중국도 지금은 위안화 약세가 이렇게 중국의 소위 이렇게 위안화 국제 과제라든가 파악스 시니카 구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감안하면 위안화 절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문제에서 수출보다 내수가 중요하니까 내수가 사실 경제에서 보면 안정성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수가 중요하니까 위안화 절상 쪽이 더 오히려 낫습니다 하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7.5 원달러 환율 블랙마켓에서 1,500원, 1,700원 이렇게 되는데 상황은 까꾸리 가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사실 95 레벨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102, 103에서 그다음에 위안화 환율도 한때는 보안법 이런 이전에 한 1달러 7.2 정도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네. 어제인가요? 이렇게 해서 1달러 7.0 그 밑으로 6.9까지 떨어졌습니다는 오히려 그 위안화가 절상된 수준이고 원달러 환율도 1,285원에서 지금 1,200원 내외 정도로 해서 1,200원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골드만삭스에서 1년 후에는 위안화가 6.7위안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위안화가 환율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미 달러에 대해서 위안화가 절상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겠죠. 그러면 자 미중 간 마찰 지난 3년 동안 스위스팟, 요 스위스팟이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는 우리가 뭐 골프에서 힘이 적은 사람도 가장 핵심적 부위를 때리면 이게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네. 이런 것처럼 스위스팟이 1달러에 6.8에서 7위안대거든요. 미중 간. 근데요. 그 트럼프 정부 출범이 미중 간 마찰이요. 요 스위스팟의 하단 1달러 6.8 밑으로 떨어지는 환율 전망이 그것도 미국 측의 기관인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액면 그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안화와 이렇게 원화 간의 동작에서가 상당히 높죠. 그러면 만약에 위안화와 달러 환율이 골드만삭스 전망대로 6.7위안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 1,200원이니까 네. 사실 1,100원을 간다면 한 100원 정도 더 떨어지는 거죠. 달러 투자하시는 분 물론 위안화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0원 정도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제도 이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왜 외국 자본이 갑작스럽게 아유 뭐 한국에 뉴딜 정책 때 들어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한 차례 건든 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10억 달러 유출당 1조 원 정도죠. 우리 돈으로 유출당 원달러니 10원 정도 상승한다. 이거 까꾸로 한번 비대칭이 있긴 하지만 자 앞으로 10원 정도 100원 정도 떨어지면 자 1조 100원 정도 원달러니 떨어지면 사실 외국 자본이 1조당 10원이 움직이니까 자 100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10조가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셈이 되겠죠. 환차익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단순 계산하면 코스피가 이렇게 2,500까지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골드만삭스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1조 원당 1조 원 유입되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100원 정도가 더 떨어진다 하면 10조 원이 유입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국내처럼 미국인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서는 요 액면 그대로 친다면 2,500선까지는 이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찌됐든 사실 이 수준이 골드만삭스가 맞는 건 아닙니다는 최근에 중국 경제를 보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러 가치 달러 강세
그래서 많이 고객돈을 자금해가지고 전부 달러로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금융사 회장이라든가 CEO들이 아직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상황은 완전히 이렇게 정반대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7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 시점, 이달 초만에도 7월 위기설 나왔던 이런 부분과 함께 중국 증시 내에서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바뀐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중국 투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실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뭐 3월 19일인가요? 1453 이렇게 해서 어제 마침내 2200선 도달했습니다. 그죠? 네. 2200선 이렇게 뭐 코로나 사태 터질 때는 2200선이 꿈의 선이었습니다는 결국 2200선 도달했습니다. 3월 중순에서 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51% 올랐더라고요. 51%. 그러니까 3개월 전에 1453 해서 이렇게 그 일부 비관론자들이 1000m로 떨어진다 해가지고 투자자를 울렸던 이런 그 비관론자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는 대체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예측이 틀리다 보니까 또 7월 들어서부터 2분기 경제 지표가 이렇게 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확인되면 또다시 7월 위기설 2차 폭락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지금의 이렇게 상황을 볼 때는 글로벌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7월 위기설보다는 서머레일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다.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예상치가 나쁘게 나옵니다는 실적치가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는 안 좋습니다는 실적치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 최소한 7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그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으로 글로벌 인베스트를 보고 또 지금 모더나라든가 그다음에 파이자라든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보면 백신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으로 임상 시험도 줄여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그 7월 위기설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이 아플 때 그때 당시에 모두가 코로나에 의해서 사실 그 어려운 사태가 터졌을 때 조그만 뭐 지식이라든가 조그만 시장의 경험이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1000m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더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 정도는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의 기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동학개미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왜 이게 동학개미들은 나쁜 의미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에서 이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지금 추세가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빈후드라든가 일본의 닌자 개미, 자본의 중국도 청년 부추 이런 표현이죠. 네. 이런 세계적인 현상인데 왜 동학개미가 나쁩니까? 그것도 증권과 관련돼 있는 정책 당국장에서 자꾸 동학개미 나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왜 정부가 못하면 민간 차원에서 정시를 부추겨서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사실 현 집권당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민주당이라든가 집권당 입장에서 우리 정시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주가가 이런 동학개미 힘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폭락했다면 4월 총선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런 걸 한번 보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동학개미들이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이 역하게 제대로 못하는 거죠.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고객을 이해해주면 제게 역할을 하겠습니다는 고객을 빌미해서 여러 가지 피해 사건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가면 사실 기관 투자들이 스마트한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한테 밀리게 되는 형국이죠.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좀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많이 변하니까 그런데요.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한 우리 동학개미들이 지금 로빈후드도 있고 닌자 개미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청년 부츠가 있습니다는 미국의 월가에서도 동학개미들이 한국의 이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종의 그게 선행지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로빈후드에. 이게 한국의 동학개미들입니다. 동학개미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큼 현명하냐 하면요. 3월 중순에 이렇게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죠. 거의 미국 주식에 투자하다가 너무 올라가니까 베이스 팩트 생각하고
너무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슈퍼스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주가가 많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올라가더라도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수익이 적다. 그래서 뭐냐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던 중국 주식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밑이 낮아 있으니까 수익이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은 우리 스마트한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자 이달 들어서 이게 중국 주식으로 아주 몰려 들어가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그 개인 투자가들한테 꼭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자는 좋은데 중국의 내부적 문제점이 개선되고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코로나에서 중국 내부적 문제점가 희석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림자 금융 문제, 그다음에 과다한 부채 문제, 특히 기업 부채 문제, 상장 폐지되는 기업 부채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거품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되거든. 일정한 자기 목표, 중국 주식을 이렇게 하더라도 일정한 목표 수익률이 이렇게 되면 항상 뭐냐 절제심을 갖고 차익을 실현해 줄 것을. 그리고 중국도 뭐냐 오물딱저물딱 이상한 주식 사면 기업의 부채가 국가 전체 부채 GDP 대비해서 310%가 기업 부채가 많거든요. GDP. 여기는 한국 가계 부채가 많지만 여기 기업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정 PD 정 앵커께서 중국의 그 마오따이 주가 네. 그림을 한번 준비되어 그려주실까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오따이 그 그림이 아직 있네요. 마오따이 그림이 저게 이제 이렇게 특정부를 해가지고 중기 스카 로켓 로켓 슈팅적인 이렇게 해서 그림을 네. 갖고 중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하시는 증권사 CEO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카이 로켓팅 해가지고 빨리 올라가는 주식들은 대부분 다 거기선 베이스백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낮지 않고 나중에 떨어지면 왕창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그 중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상대적인 저평가석에 나중에 베이스백 때문에 이달 들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중국 주식에 그렇게 근거가 크지 않고 많이 올랐던 이게 그림 보면 스카이 로켓팅으로 올라갔던 이런 주식은 베이스백 때문에 절제심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의 펀드 좋다, 중국의 펀드에서 막 몰빵을 가다가 크게 혼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는 상태에서 다시 중국의 개별 주식이 스카이트로 올라갑니다 하면 그거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중국 주식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보호모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시각에서는 오히려 내 재산을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쫓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시에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안화 환율 전망과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좀 전반적인 사항 함께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관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